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수는 지난해보다 80만 명 넘게 늘어 75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36만 명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이고 3년도 안 돼 다시 파는 소위 단타족이 거둔 시세 차익이 최근 5년간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타 거래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거래가 늘면서 시장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서울과 과천,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따로 지정되는데 이 지정의 기준은 뭐고 어느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취업자 첫 임금이 일본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졸 초임의 전체 규모나 중소기업의 초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고용 안정에 역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당혹스러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86만 명가량 늘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통계청은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약 9,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전 안내와 같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로 월 평균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처럼 노인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86만 7천 명 늘어난 748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19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50대와 20대 순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통계를 집계하는 절차가 일부 바뀌면서 그동안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ILO의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 요인을 제외해도 비정규직 수는 1년 전보다 적어도 36만 7천 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수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173만 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청와대나 정부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우선은 앞서 정인아 기자 리포트 보면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통계청은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계청 측의 주장은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이 통계 집계하는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됐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86만 7천 명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다 통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 변경으로 늘어난 이 비정규직을 뺀다고 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오는 이 36만 7천 명에서 51만 7천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지난해 비정규직이 재작년에 비해서 3만 6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뭐 최소로 봤을 때 36만 7천 명을 가정을 했더라도 증가폭만 10배가 된 셈입니다. 네. 즉 뭐 통계 방식 변경을 운운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정규직이 사실 뭐 증가폭이 10배나 된다는 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상승폭인 셈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뭐 아무래도 정부가 세금, 그러니까 재정을 쏟아부어서 늘린 이 공공 일자리의 영향이 큰데요. 이 비정규직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들의 비중이 지난해 24.9%에서 올해는 25.9%로 1%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을 부어서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라도 하면 그거라도 감지덕지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7년 47만 개였던 공공 일자리를 이미 올해는 61만 개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74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조 원 정도인 예산도 내년에는 2조 9천억 원 정도로 40%가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뭐 물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야 늘어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이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는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출범 초기만 해도 비정규직 제로를 앞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증가가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도 통계성의 이유를 댄다고 해도 이 비정규직 증가를 이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용 동향을 봤을 때도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또 양질의 일자리는 꼽히는 이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 고용 시장의 질적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거주 등의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몇 년 안 돼서 되파는 사람들을 주식 투자에 비유해서 단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단타족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봤더니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번 분석을 보니까 단타족의 기준을 3년 이내 보유로 잡던데 시세 차익이 막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 2013년 11만 8천 건에서 2017년 20만 6천 건으로 74% 늘었습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7년 6조 7천억 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습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는데요. 매입한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 건에서 2017년 7만 8천 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304%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그만큼 늘지를 않았잖아요. 네,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 9천 건에서 2017년 95만 6천 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 원에서 2017년 61조 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 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구체적인 시행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유력한지 그리고 이 대책으로 정말 집값이 안정될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지정 조건이 어떻게 최종 확정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뭐 투기 과열 지구가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 지역 중에서 일정 기준을 넘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를 앞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과 세종 등 31곳입니다. 이제 이들 지역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월 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이거나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 갑자기 증가한 곳이 대상이고 최종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이달 초에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관리 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에 대해선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4월 말 전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후부터는 이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지정 단위가 강남구와 같은 그런 자치구가 아니라 대치동, 압구정동처럼 동단위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핀셋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집값이 높고 좀 변동폭이 높은 그런 곳들인데요. 한강변의 자치구들 지역이 대다수가 이 상한제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동구를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소위 강남사구와 함께 이 정부가 얼마 전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단위로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등도 이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사실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안정된다는 입장은 국토연구원이 내놨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 서울 평균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값을 따라 올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먼저 있고요. 또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서 수익성이 줄어든 조합들이 재건축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게 되면 이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이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 가격만 희소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한제 뼈대는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상한제의 시장 영향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은 논란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던 적격대출의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주요 대형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지금 적격대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5대 시중은행 모두 적격대출 신규 취급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농협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소진에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판매하지만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주는 정책 모기지론인데요. 주금공이 은행마다 배정한 4분기 한도가 한 달도 안 돼 다 나간 셈입니다. 은행권에선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했다 안 된 사람들이 몰리면서 유달리 빨리 소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적격대출엔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니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심전환 대출 대신 찾고 있는 보금자리론보다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4분기 한도가 끝났다는 건 올해는 적격대출이 끝이란 얘기입니까? 주택금융공사가 4분기 한도를 추가로 확대해야 가능한데요. 확대 범위에 따라선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권에선 아마 올해 추가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안심전환 대출 열풍이 거센 데다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 여파로 전세대출까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개별은행이 취급하고 주금공에선 보증만 서기 때문에 전세대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이 시술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덩달아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 시술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66건으로 전년보다 65%나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른 시술 환자가 한 해 57만여 명으로 44%나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 사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병원이나 치료 내용 변경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절반을 넘겼다는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빠진 빈자리에 인공치근을 심은 뒤 고정 작업을 하는데요. 탈락 현상이 불만 사항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입안에 장착된 고정체나 이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잦은 겁니다. 이외에도 염증이나 교합 이상 등의 부작용 피해도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단계별 진료비와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과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으로 가전제품 사실 때 에너지 효율 스티커도 꼭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환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번 환급 정책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개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줍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그리고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한 7개 제품의 으뜸 효율 제품이면 다 환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 3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또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 재원이 약 240억 원인데요.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 재원 소진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한정 환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구매한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 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이나 통학하시는 분들, 이 경기권은 물론이고 충청권에서 오가는 분들까지 있으시죠. 이럴 경우에 거리가 멀면 고속버스를 타야 해서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이 고속버스에 정기권이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먼저 도입되는 노선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로 도입된 고속버스 정기권은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쓸 수 있는 30일짜리 이용권인데요. 먼저 출퇴근하는 성인들을 위한 일반 정기권은 서울에서 천안과 아산, 평택, 여주, 이천 등을 연결하는 노선과 대전에서 천안을 잇는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일반 정기권은 오늘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정기권도 출시되는데 총 4개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권을 이용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할인되는 거고 또 구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선 가격은 1일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평균 36%가 저렴해집니다. 서울 천안 구간의 경우 30일 정기권이 23만 5,800원인데요. 하루 요금으로 따지면 7,860원인데 1일권을 끊었을 때보다 36.3% 낮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노선도 36.6%가량 더 저렴합니다.
학생 정기권도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는데요. 정기권 구입은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인 코버스와 고속버스 티머니 앱을 통해 오늘부터 할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한데요. 정기권을 끊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20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5%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요일만큼 환불되고 20일이 넘으면 환불이 안 되니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서울 서쪽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서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체계 구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 광역버스 환승 정거장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대표 간선도로인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 위에 광역버스 환승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재 일산이나 이 파주, 김포 등지에서 서울 경계까지는 이 광역버스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정작 서울 도심까지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환승 체계를 마련해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편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도심 내 교통 혼잡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고향 창릉, 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서울의 이 서부권역이 3기 신도시로 진역되면서 이 교통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점 역시 고려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회는 일단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측 구간 교통 현황을 조사하고 버스 전용 차로 또 간선 급행버스, BRT 등 교통체계 마련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광역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에 시내버스를 연계해 광역버스 이용객이 유기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또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구간이 평소에도 차량이 많다는 점에서 전용 차로를 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 같은 방안의 경제성 또 정책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이 각종 특례 할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전기료가 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한전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 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된다는 특례 할인, 여기에 포함되는 전기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초중고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충전 할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과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도축장과 미국 처리장 할인 등도 폐지될 수가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조 1,40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또 산업용과 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 부담금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진 바 있죠. 이게 삼성그룹 차원에서 중동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삼성 중동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삼성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관광 레저단지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9일에서 30일 사우디 키디아 현지에서 삼성 CEO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립니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 부회장을 대신해 삼성물산 이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우디의 이번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삼성의 역할은 뭔가요?
네, 사우디의 사막지대인 키디아를 테마파크와 쇼핑몰, 주택 등을 갖춘 신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일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해 복합레저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는 서울시 면적 절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조성 사업 1단계가 3년 후인 2022년에 끝나고 최종 완공은 2035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추석 연휴 때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 때문이었을까요? 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키디아 프로젝트 참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겸 부총리와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중동 사업에 공들여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취업문이 아무리 좁아도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적지 않죠. 나름의 근거가 있는 생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숫자로 입증됐습니다. 옆나라 일본과 대졸 취업자 초봉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유독 많은 초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한국과 일본의 대학 졸업생 초임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네, 재계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일 양국 간 대졸 초임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나라 간 대졸 초임은 전체 규모에서는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1% 정도 높았습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절대금액 기준 대기업 대졸 초임은 한국이 3만 6천여 달러, 일본은 2만 7천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GDP 차이를 감안한 대졸 초임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45%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도 양국 간 초임 격차가 컸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양국 간 대졸 초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대기업 초임은 152.1로 격차가 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100대 112.9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총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또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 줄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도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의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박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대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내정됐습니다.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 전 차관을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 출신인 방 행장은 행정고시 28회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4대 금융그룹이 지난 3분기에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과 국민, 우리하나금융그룹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나면서 공기질이 무척 좋지 못합니다. 중부지방은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비교해 1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은 5도, 전주와 대구는 7도, 강릉은 6도를 보이겠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에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크게 내려가 춥겠는데요. 수원은 4도, 춘천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쾌청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을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는 8도, 대구는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